자, 우리 안 했던 중간 재무 보고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책 페이지는 몇 페이지 가보실 거냐면 앞쪽에 있어요. 많이 앞쪽에. 자, 책 페이지 자, 88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재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산부채 자본 이런 것들을 쭉 배운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자산부채 자본을 토대로 중간 재무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는 과정이에요. 자, 중간 재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쭉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요거야. 요거예요. 적시성 확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중간정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야, 일단 1년을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내가 먼저 조금 보여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제공되는 재무제표는요, 첫 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주석도 제공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중간 재무보고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요약을 해요. 요 말이 붙어. 요약을 해서 제공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석은 골라서 제공한다라고 해서 선별적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선별적 주석과 요약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런 중간 재무보고를 할 때는요, 우리가 비교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비교식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냐 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할 거야. 아시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2, 4분기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대상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야. 그러면 자, 중간 재무제표에는 몇 월의 기간을 써야 되며 비교식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거를 좀 얘기할 건데요. 그럼 제가 표로 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요건데,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적을 때는요, 재무상태표를 적을 때는 여기 중간 재무제표는 여기 책용하고 맞춰줘야겠다. 당해 중간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요. 자, 그러니까 올해가 만약에 2025년이라고 가정한다면 25년 6월 말까지의 재무제표를 적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교식 재무제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4년도 말과 비교하는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비교 재무제표를 나타낼 때 24년도 말의 재무상태표 옆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중간 재무제표는 여기 6월 말에 재무제표를 적어놓는 거다. 이거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 아시겠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보여줄게. 그럼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부터 먼저 할게요. 얘네는 두 개가 똑같아서 같이 할 건데, 자, 얘는요, 중간 재무제표는 당해 누적 기간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적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비교식 재무제표는요, 요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의 비교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포괄손익계산서요.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첫 번째, 당해 누적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과 하나를 더 보줘야 돼. 중간기간이요. 중간 보고기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두 개를 적어야 돼, 얘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요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얘도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요거와 얘랑 비교해주는 요거 두 개를 적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4개가 나와요.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쓸게. 여기다가. 자, 네 번째는요. 그럼 중간 재무보고의 특징을 좀 얘기할게. 특징은 일단 첫 번째. 연차 재무보고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차, 그러니까 1년마다 쓰는 재무제표에서 건물을 만약에 정액법으로 생각해. 그럼 여기도 정액법 생각해줘야지.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계절적, 일시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요. 얘는요. 미리 예상 혹은 이연해서 인식하는 건 불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얘기야. 자, 만약에요. 우리가 1년 동안 매출액이요. 12월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에 12억을 번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1월 달에 1억 벌고요. 2월 달에 2억 벌고요. 평균적으로 1억 벌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12월에 12억 벌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야 뭐가 보이냐면 계절적 산업이라는 게 보여요.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스키장이잖아. 그렇게 보여줘야 겨울 산업인지 알지. 그렇죠? 1억씩 벌어야 하면 얘가 스키장을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미리 예상 혹은 이연해서 인식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일시적 혹은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얘도요. 원칙적으로는요. 미리 예상 혹은 이연 인식 불가능해요. 당연하겠죠. 수익하고 똑같은 이유겠지. 근데 예외적으로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인식 가능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스키장 같은 데거든. 자, 봐봐. 스키장 같은 데는요. 리프트 같은 경우는 12월에만 사용이 되죠. 그러면 12월만 운영한다고 한다면 12월에만 쓰는 비용 인식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스키장과 관련된 건물, 뭐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 그 12개월 동안 다 쓰일 수 있는 거잖아. 그것의 감가상각비는 인식해줘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주지만 수익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뭐야? 보수주의 회계처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렇게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간 재무보고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잘 봐봐. 요게 시험 문제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 내가 전산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여줄게. 어차피 여러분들 전산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테니까 저장만 좀 할게요. 가볍게만 좀 보여드리면 오랜만이지? 그렇지? 자, 여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눌러봐봐. 그랬을 때 여기 6월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게 중간 재무보고잖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날짜를 확대해서 보면요. 날짜를 확대해서 보면 여기는 이거 몇 월이 적혔니? 6월까지만 적혔지. 여기는 연도 말로 적혔다고. 맞잖아. 얘가 비교식이야 지금. 이해 가시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손익계산서를 한 번만 보면요.
자, 여기 6월 이렇게 써볼게요. 6월로 써보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이잖아. 그쵸? 여기서 제출용 이렇게 이거 포괄손, 야, 얘 왜 그러냐? 씨, 기업회계라 그래.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여기도 원래 기간이 적혔어야 돼.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라 이렇거든. 그래서 요거 누르면 바뀌어. 제출용이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어? 어쨌든 얘가 이상하다. 아시겠죠? 요건 얘가 이상하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만 보자. 라는 거. 이상한 프로그램이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바뀌어줘야 된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사실상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심화 문제들 좀 가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심화 문제는요, 재고자산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책 좀 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잠시만요. 그 재고자산 8번인가 그렇거든? 아, 8번이 아니라 6번인가? 6번. 자, 요 문제는 제가 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자, 요거 한번 문제 한번 쭉 읽어봐봐. 자,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요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지금 재고자산 손실액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우리 재고자산이 지금 재고자산의 T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러면 재고자산 이때요. 기초재고가 지금 얼마래요? 50이래요. 그쵸? 이거 여기는 확대돼서 안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기초가 50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단기 말은 아니고 8월 20일을 기준으로요. 여기를 기말로 볼게. 여기를 지금 모르는 거지.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단기 매입분이 들어올 거고요. 여기에 매출 원가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린 매입분하고 매출 원가를 알면은 얘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매입액이 여기 나와 있네. 맞죠? 그러면 이 매입액이 630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면 매출 원가만 알면 우린 기말재고 자산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얘가 매출 원가를 제대로 주지 않고요. 뭐를 줬냐면 매출액을 줬어요. 이렇게. 맞죠? 매출채권 금액을 줬다고. 그러면 자, 매출채권에 대한 T 계정을 한번 그려보자. 자, 매출채권은요. 지금 기초 매출채권이요. 2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매출채권이 240이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매출채권을 증가시키는 게 뭐야? 이게 매출이지. 그 다음에 매출채권을 감소시키는 게 이게 회수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매출채권의 회수액은 얼마예요? 700이죠. 맞죠? 여기 현금 회수액이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 매출액은 대차 차익을 이용해서 구하면 740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쫓아오시나요? 자, 여러분들 요 매출액이 뭐예요? 요 매출액이 순매출액이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할인은 아예 고려를 안 했어, 우리 지금. 그렇죠? 할인은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순매출액을 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할인이나 애누리 이런 금액이 나오면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순매출액 기준으로 가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이런 순매출액을 구한 상태에서 여기서 보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20%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매출 총이익률이 20%라는 건 매출 원가율은 몇 퍼센트라는 거야? 80%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순매출액의 80%, 이 금액이 얼마예요? 740에 80%니까 592만 원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대차 차익으로 구하면 기마의 재고 자산은 얼마더라? 88만 원 이렇게 되죠.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88만 원인데 지금 뭔가 재해가 난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재고 자산이 얼마가 됐대? 20만 원이 됐대. 그러면 이 88만 원짜리가 얼마가 된 거야? 20만 원. 맞죠? 그러면 손실 금액은 얼마예요? 68만 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4번. 요러면 틀려버려. 틀려버려. 자, 왜 그러냐면 요 손실 금액에서요. 요거를 고려해야 돼. 자, 우리가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 자산의 처분 가치는 20만 원이래요. 근데 창고에 없는 재고 자산이 얼마가 있는 거야, 지금? 만 원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도 내 기말 재고 자산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더해주면 손실액은 요것의 차액인 67만 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내가 이걸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있겠지. 왜 10만 원 뺐는지를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거요. 지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원가 배우면 좀 쉬워져요. 아직 우리가 원가를 배우지 않아서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심화 문제의 첫 번째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 아시겠죠? 요거 한번 이따가 한번 쫓아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화 문제는요. 원래 사채에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사채를 풀었잖아. 사채하고 금융자산을 풀었기 때문에 거기 심화 문제는 이제 안 풀어도 되고. 자, 우리 충당부채로 갈 거예요. 충당부채가 충당부채에서 몇 번이었지? 요거다. 10번. 자, 여기가 페이지가 320페이지야. 자, 10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문제 읽어보셨나요? 자, 요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서 충당부채로 계상할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줄 치셔야 되는 건요. 판매일로부터 1년간의 밑줄 좀 쳐보자. 자, 요렇게 1년을 보증한다는 건 요거야. 우리가 X1년도에 판매한 금액이 있으면요. 이거 X1년도에 말일자로부터 1년은 더 보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명이 2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얘기해 볼게. 자, 요럴 때는 X1년 충당부채는 X1년 도고 감당한다. X2년 충당부채는 X2년 도고 감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볼게. 자, 우리요. X1년도의 충당부채부터 먼저 얘기해 보면요.
자, 지금 충당부채로 설정돼야 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매출액의 2%라고 얘기했으니까 2%인 2만원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충당부채로 지급한 금액 얘기해 줄게요. 자, 지급한 금액은 자, X1년도에 X1년 판매분에 대해서 보증비용이 5,000원이 나왔대. 그럼 요만큼은 지급을 했겠죠. 그래서 요렇게 없어졌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얘는 X1년 충당부채는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야? X2년도 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제가 말했잖아. X1년도에 팔았으면은 그때 설정한 충당부채는 그 해 말일부터 1년이라고. 그치? 그럼 X2년도 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겠지? 그랬을 때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X2년도 때 또 10,000원이 발생을 했대. 그러면 얘가 책임져야 되는 애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X2년도에 발생하긴 했지만 X1년도 판매분에서 발생했다고 했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지급을 해줘야지. 그렇죠? 그러면 X2년 발생 비용 10,000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5,000원이죠. 근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2년도 거 해볼게요. 자, X2년 충당부채는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야? X3년 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설정액은요. 매출액의 2%니까 2% 4만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급액을 보니까 X2년 발생 비용 있죠? 얼마가 발생했어? 2만원이. 그 다음에 X3년도는 우리가 뭐 아직 안 나와서 몰라요. 그러면 X2년 말에 남아있는 금액은요. 2만원 남아있죠. 맞죠? 그러면 자, X2년도에 우리가 충당부채로 갖고 있는 금액은 25,000원이겠지? 맞아요? 맞잖아. 여기서 남아있는 거 5,000원. 여기서 2만원 남아있으니까. 그치? 이러면 틀려. 이러면 틀리는 게, 자, 여러분들, 얘는 언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X2년 말까지만. 그럼 얘는 이제 다 쓴 거 아니야. 버려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남아있는 건 수명이 다 있기 때문에 환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요런 부채가 남아. 요렇게 된다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는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아직 1년 남아있잖아. 이게 있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충당부채로 남아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X2년도 말이 충당부채가 되는 거야. 얘는 수명이 다 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수 있냐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판매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그 연도 말로부터 1년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2년도 말까지 쓰다 보니까 X2년도 말이 됐을 때는 다 쓴 유통기한이 끝난 애니까 환입시켜주고, 얘는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있으니까 충당부채를 존재시켜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들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발생한 비용도 얘가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된다. 되셨죠? 넘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이제 건설계약 얘기인데요. 자, 우리 건설계약은 조금 연습을 해볼 건데, 기억 다 나실지 모르겠네. 자, 일단 기본적인 예시 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파생되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심화로 넘어갈 건데, 자, 우리가 요새
첫 번째 들었던 예시인데 계약 금액이요 150이에요. 그 다음에 자 원가가요 이렇게 들어간 거야.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요 요거 표 채우자라고 얘기했었잖아. 기억나세요? 그래서 표 채우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요거 표 채워보세요. 우리 이거 했었잖아. 자 요거 다 하셨으면 요것도 채워. 자 요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진행률은 어떻게 구했었죠? 요렇게 나누는 거였죠.
자, 그러면 X1년도에 여태껏 쓴 돈은 얼마예요? 20만 원 썼고요. 여기 총 예상 원가는 100만 원이죠. 그러면 얘는 20%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X2년도 말에는요. 우리 여태껏 쓴 돈은 7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얘 100만 원이니까 자, 진행률은 70%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X3년도 말이 되면 우리 100만 원 다 썼죠. 이렇게 하니까 10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자, 그러면 누적 수익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아이고, 요렇게 구했었죠. 자, 그러면 자, 누적 수익 구해보면요. 얘는 150만 원 곱하기 20% 해서 3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X2년도는 150만 원 곱하기 70%에서 105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자, X3년도는요. 150만 원 곱하기 100%에서 얘가 15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누적 원가는 여태껏 쓴 돈이죠. 그럼 여태껏 쓴 돈 빼주면요. 얘는 20만 원 썼고요. 얘는 70만 원 썼고요. 얘는 100만 원 쓴 거죠. 맞죠? 자, 그러면 누적 이익은요. 여기는 10만 원. 여기는 35만 원. 여기는 50만 원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수익은 자, 단기 모모는요. 단기 누적 뭐뭐뭐에서 전기 누적 뭐뭐뭐 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자, 단기 수익은요.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얘는 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75만 원이죠. 그 다음에 얘는 45만 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 다음에 단기 원가는요. 이거죠. 여기서 아니, 여태껏 단기 누적 원가에서 전기 누적 원가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금액은요. 이렇게 돼서 자, 단기 이익은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건설계약이잖아.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단서를 추가할 거예요. 이 건설계약인데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설을 하다 보니까 뭔가 원재료 값이 오르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을 시켰을 때 뭔가 손실을 볼 것 같은 경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자, 원가가요. 이제 요게 아니라 X2년도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 여러분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공사를 완성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야? 총 200이죠. 근데 공사 완성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150이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X2년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진행률이요. 일단은 여태껏 쓴 돈이 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진행률이 200이 되죠. 아니, 총 예상 원가가. 그러면 진행률은 50%가 되고요. 자, 누적 수익은요. 50%에서 75만 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쫓아오시죠. 자, 그 다음에 누적 원가는 작년에 20만 원, 올해 80만 원 썼죠. 그러면 총 100만 원 쓴 거지. 맞죠? 그러면 자, 누적 이익은요. 오히려 여기서 마이너스 25만 원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단기 수익은요. 자, 얘는 45만 원, 단기 원가는요. 80만 원. 그러면 단기 이익은 마이너스 35만 원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이렇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요게 돼야 돼요. 그의 누적 손익은 총 손익액으로 맞춰줘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누적 손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5만 원이지. 근데 우리요, 결국 공사를 완성하면 얼마 손실 봐요? 공사를 완성하면 우리가 손실 보는 금액은 결국엔 50만 원 손실 보는 거 아니야. 우리 이미 알고 있다고, 이걸.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누적 손익을 50만 원으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5만 원의 손실을 더 보게 일부러 하는 거야. 그래야 요게 50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누적 손익이 이렇게 증가하려면 뭐가 증가해야 돼? 원가가 증가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맞죠? 손실을 늘리려면 원가를 늘려주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25만 원이 늘어나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얘가 변하죠. 그렇죠? 얘가 변하니까 어떻게 돼? 얘가 변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한테 25만 원을 더 더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변하니까 이제 뭐가 변해? 이걸로 인해서 얘가 변하겠지. 맞죠? 그래서 얘가 25만 원이 더 빠져서요. 총 6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간혹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거 묻는 문제 나와. 단기 손실 얼마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결국 손실 본 금액을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변하니까 얘가 변하고 얘 때문에 얘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얘 때문에 얘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걸 보수주의적 회계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실 볼 건 미리 확실히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심화해서 좀 풀어봐야 되는 게요. 자, 요거는 질문도 들어왔던 문제인데,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요. 여기에 8번인가? 10번인가인데? 둘 다 틀렸네? 12번, 12번. 자, 요게 페이지 535페이지거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요거 보시면요. 자, 지금, 우리가 여태껏 풀었던 문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문구가 뭐냐면요. 요거예요. 자, 우리가 뭐 여태껏 풀었던 문구, 요런 것들을 보면, 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어. 취득 당시 주식회사 용산의 순자산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는 200만 원을 동일하였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영어권 얘기하면서도 순자산은 요만큼이고요. 뭐, 여기는 안 나왔네. 뭐, 아까 풀었던 문제도 요 문제는 안 나왔고. 우리 풀었던 문제 어디지? 이것만 풀었나? 어쨌든 자, 지금 취득가액하고 공정가치하고 일치했을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하고 일치했을 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자, 이 12번은요. 요거야.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200만 원이었으며 건물을 제외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장부금액을 일치했던 거야. 근데 동 건물은요. 공정가치는 장부금액보다 200만 원, 20만 원 높게 평가가 됐대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야. 봐봐. 이렇게 해볼게요. 원래 이 기업의 주식회사 용산의 순장부 금액은요, 뭐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면은 500만 원이었대. 근데 얘를 공정가치로 해보니까 건물 금액이 차이가 나서 52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20만 원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500만 원 내가 예시를 든 거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용사는요, 장부 금액을 토대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사온 입장에서 사실 순공정 가치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때 당기 순이익은 얼마였어요? 얘가 30만 원이라고 했지. 근데 자, 이때 당기 순이익은 얼마가 돼야 될까? 봐봐. 지금 자산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20만 원 추가 보유하게 됐죠. 그러면 자산을 보유하니까 뭐가 더 발생해야 돼? 감가상각비가 추가 발생을 해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얼마가? 20만 원이 추가 발생하고요. 잔존가치 0이고요. 내용에서 5분의 1이니까 4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더 발생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선 이거를 반영을 안 시켜준 당기순이익인 거 아니야. 얘를 반영을 시켜주자고. 그러면 그때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돼요? 2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26만 원에 30%가 내 거라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고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한번 가보자. 지금 취득 시에는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요.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했으면 그것의 30%가 내 거여야 되는데 순장부 금액으로 구한 당기순이익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토대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26만 원에 30% 만큼은 내 관계기업 투자 주식 금액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의 합계액은요 107만 8천 원 이렇게 돼서 2번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 이 용어를 쓰진 않는데 회계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야. 내가 수업 시간에 쓰는 용어인데 진정한 당기순이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 진정한 당기순이익 대비 30%가 내 거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추가적으로 아셔야 된다.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심화예요. 사실 사채에서도 전환사채에서도 해서 한 7개 주제인데 우리가 그 주제 3개는 했어. 그래서 지금 4개 정도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의를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정규 강의하고 별도로 올려드릴 테니까 따로 한번 더 보실 분들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모이도록 하죠.